시사 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시사 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진행을 맡은 윤영혁입니다. 우리 인생은 언뜻 보면 할 수 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려서는 더욱 그렇죠. 그렇다고 할 수 있는 걸 다 해봤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는 것만 해가지고선 변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진정 상황을 변화시키려면 할 수 없는 걸 해야 하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잘못입니다. 따져보면 단지 해보지 않았을 뿐 할 수 없다고 지레 짐작한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떨쳐버리고 과감하게 한번 시도해보는 겁니다. 그래야 뭐라도 바뀌겠죠. 설령 해보고 안 된다면 그때 가서 돌아서면 됩니다. 어차피 인생은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바꿔가는 과정이니까요. 할 수 없는 것에 도전하지 않고 계속 똑같은 걸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길 기대하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시사초점 전남 동부입니다에서 오늘 준비한 내용입니다. 시사 이슈 오늘은 개혁신당 천하람 최고위원과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수 씨가 여순 사건을 배경으로 한 웹툰을 제작했습니다. 리포터 취재 현장에서 소개합니다. 전남 동부 지역은 흐리고 오늘 오전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김영석 전 통일부 차관이 오는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순천에 출마합니다. 여순 사건 당시 반란군으로 몰려 처형당한 철도기관사 고 장봉환 씨 유족이 국가보훈부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국가보훈부 손을 든 1심 판단을 유지해 국가유공자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공군이 코로나 여파로 일반인 출입을 통제한 소록도를 다음 달 5일 소록도 중앙공원을 시작으로 4년 만에 개방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공모한 야간 관광 특화도시에 여수시가 선정돼 오는 2027년부터 국비 12억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시사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30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개혁신당이 순천을 찾아 정책 홍보에 나섰습니다. 시사 이슈 오늘은 개혁신당 천하람 최고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천하람입니다. 네, 얼마 전에 창당 이후에 이준석 당대표와 인터뷰를 했었는데 네. 그때 오렌지색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직접 제가 이제 오렌지색 옷을 입은 코디를 하고 나왔습니다. 예. 새로운 당의 이름으로는 지금 처음 출연이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개혁신당 창당준비위원장 할 때 전화로 인사드렸었는데 이렇게 오렌지색 옷을 입고 직접 나오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개혁신당 분들 순천 일정이 네, 지금 있었고 앞으로도 좀 계획이 있죠. 네, 이제 제가 최고위원이고 이제 이준석 대표 당대표 그다음에 양양자 원내대표 이렇게 저희 지도부가 순천에 총출동했고요. 저는 지금 우리 시사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때문에 여기 와 있습니다만은 나머지 분들은 웃장에서 국밥을 먹고 있을 겁니다 지금. 아침에 시민들 만나셨군요. 네, 아침에 저희 조례사거리에서 이제 출근길 정책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다른 분들은 웃장에 국밥 먹으러 가시고 저는 국밥보다 더 좋은 시사초점을 하러 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간만에 순천에 좀 오셔가지고 시민들 만나고 하셨을 텐데 반응 어떻던가요? 우선 이게 이제 저에 대한 호응도나 인기나 뭐 이런 인지도나 이런 것들은 사실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조금 이제 민주당 경선에 많이 관심들이 좀 가 계시는 거 아닌가 싶고요. 다만 제가 개혁신당에 간 거에 대해서는 또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또 이준석 대표 좋아하시는 분들도 우리 지역에도 꽤 많고 뭐 제 팬들도 좀 계시고 이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용기 있고 소신 있는 선택이다. 이렇게 많이들 개혁신당 행에 대해서 좀 관심도 가져주시고 또 응원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이 첫 질문을 개혁신당이 아니고 뭐 지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을 좀 여쭤볼 예, 무엇이든지 물어보십시오. 여쭤볼 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순천으로 출마하시느냐 그게 가장 큰 관심사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오늘 저희 개혁신당 지도부가 순천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순천 출마 가능성을 매우 높게 잡고 있지 않다면은 개혁신당 지도부가 사실 순천에 이렇게 힘을 쏟을 필요도 크지 않을 것이다. 근데 다만 저희 당 차원에서는 아직까지는 최소한의 전략적인 유연성은 좀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직 사실 순천의 선거구 문제가 뭐 확정이 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 분구 문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지켜보고 확정적인 출마 선언은 조금 더 미뤄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시는 저희 당 구성원들이 많아가지고 저도 정리하자면 저는 당연히 순천 출마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순천 출마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최소한의 전략적 유연성은 열어놓은 상태다. 뭐 그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부분은 분구 또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분구 외에? 뭐 사실은 저희 이제 민주당 경선 후보가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뭐 여러 가지 구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또 저희 그 개혁신당의 권역별 지지율 지표 같은 것들도 좀 보면서 저희가 다각도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저희 개혁신당 동지들이 많아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창당 이후에 지금 이제 첫 지역 일정인데 어제 세종, 광주 그리고 지금 순천이죠. 네. 이준석 대표가 어제 광주 기자회견에서 지역구 출마를 기반으로 당에 봉사하겠다 뭐 네. 이런 말씀을 좀 하신 걸로 봐서 세종, 광주, 순천 이게 이준석 대표가 세종, 그다음에 양양자 원내대표가 광주, 그다음에 우리 천하람 최고위원께서 순천에 출마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들도 좀 나올 법합니다. 일단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전국적으로 출마 가능성을 열어놨어요. 엄청 세종도 실제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왜냐하면은 좀 젊은 세대의 인구 비중이 굉장히 높고 또 네. 지금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책적인 대안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 세종시가 사실은 정책 입안자와 집행자라고 할 수 있는 중앙부처 관료들이 많은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정책 정당을 표방하는 개혁신당가 잘 맞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세종시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맞다. 다만 아직까지 뭐 확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뭐 양양자 원내대표 마찬가지고 저도 지역구 출마 기본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순천 출마 가능성 매우 높지만 아직 확정한 단계는 아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네. 앞서 간추린 단신에서도 전했습니다만 국민의힘이 김영석 전 통일부 차관 순천 출마 거의 뭐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어떤 한 언론에서는 무슨 천하람 대항마 이런 표현까지 써주셨던데 뭐 그런 표현 뭐 너무 감사한 말씀이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는 제가 국민의힘 소속은 아닙니다만은 다양한 정당에서 좋은 인물들을 우리 지역에 많이 선보이는 것은 언제나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지만 순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당보다도 인물을 봐주시는 수준 높은 유권자들이 계시는 도시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국민의힘에서도 제가 전 차관님을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아마 좋은 후보를 잘 내지 않았을까. 그래서 좋은 인물들이 순천에서 경쟁하는 거는 저로서도 환영할 만한 일이다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뭐 관련해서 민주당 아까 이제 경선 얘기를 잠깐 하셨습니다만은 네. 민주당도 그렇고 또 국민의힘도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이제 개혁신당에서는 천하람 최고위원께서 나오시고 또 진보당도 순천에 상당히 공을 좀 많이 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시쳇말로 지금 순천이 굉장히 핫한 이 선거구가 된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주변 지역에서는 가끔씩 저한테 왜 순천에서만 이러냐 가끔 얘기하실 정도로 뭐 저는 그런 면에서는 참 좋은 일이다 순천 입장에서.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순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남 동북권이 전체적으로 어떤 이 정치 경쟁의 수준이 높아지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최고위원께서는 순천의 뭐 정치 민도가 좀 높다 뭐 아유, 그런 그럼요. 점 때문이다 이렇게 네, 지금 저는 보시는 그렇게 거네요. 봅니다. 네. 아 그렇군요. 이제 개혁신당 창당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좀 늦었지만
창당 이후에 좀 변화된 분위기들이 좀 있습니까? 일단 많은 분들이 창당이나 제대로 할 수 있겠어라고 의구심을 가지셨던 거는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개혁신당이 과연 실체가 있는 거냐, 뭐 자금이나 어떤 뭐 사람이 창당하기에 충분하냐 이런 의구심들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저는 한국 정치사에 찾아보기 어려운 수준으로 자발적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당원으로 참여해 주셨다. 그것만으로 저는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저희가 돈 얘기를 너무 구체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이준석 대표가 사실 국민의힘 대표도 해봤기 때문에 네네. 재정적인 상황이나 당비 약정이나 이런 부분도 잘 압니다. 근데 저희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자발적인 참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만큼 적극적으로 당비 납부나 약정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참여도가 높으세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볼 때마다 감사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거 한국 정치 이대로 가서는 큰일 나겠다. 뭔가 정말 진정으로 개혁하겠다라는 사람들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유권자들의 열정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유권자들의 열정과 정말 의지를 기반으로 세워진 정당이기 때문에 다소간의 부침은 있을 겁니다. 뭐 저희가 사실 현역 의원 확보나 이런 것도 예상보다는 조금 더딘 부분들도 있고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저희는 아주 좋은 토대 위에 놓여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저는 순항할 거라고 기대하고, 그러니까 좋은 토대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저희가 창당하면서 좀 이상하지만 이상한 분들의 손을 빌리지 않았어요. 뭐 무리하게 조직을 동원한다거나 누구에게 부탁해가지고 사람을 억지로 끌어온다거나 돈을 땡긴다거나 이런 게 없었고, 아주 좋은 바탕 위에 서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만큼 아주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 다른 사람들 눈치 안 보고, 그런 면에서 저는 개혁신당 창당이 한국 정치사에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자발적이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고, 네. 그리고 그런 열정을 가진 분들, 그러니까 몇몇 사람이 당을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하나의 큰 힘이 되고 그럼요. 있다, 이런 네. 말씀이시군요. 그 창당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들어서고, 또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등장과 관련된 효과들을 없애겠다, 뭐 이런 의지까지 좀 밝히셨는데, 그건 이제 강력한 경쟁자이면서 또 지지가 또 겹친다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전략적 판단도 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 개혁신당의 초창기 지지층은 이준석 대표를 지지해서 원래 보수 정당을 지지하지 않았지만 김종인 이준석 체제의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분들.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오고 나서 이 기대와 지지가 배신당했다고 느끼는 분들이 저희 개혁신당의 1차적 지지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이 정말 잘해서 과거 김종인 이준석 체제의 지지, 중도층 지지를 확보한다면은 저희 개혁신당은 사실 좀 쉽지 않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근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 그 체제 출범하고 나서 보면, 제가 그때 한동훈 효과 없애버리겠습니다 이랬는데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러세요. 한동훈 효과가 없는데 어떻게 없애냐.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한동훈 위원장이 그럼 정말 김종인, 이준석 당시 당대표들이 했던 것처럼 중도 확장을 위한 어떤 행보나 메시지를 한 게 있느냐. 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저는 떠오르는 게 사실 없습니다. 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 본인의 인지도나 지지율을 올렸을지 모르겠지만 당 지지율이나 대통령 지지율은 사실은 답보 상태거나 오히려 떨어진 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는 그런 없앨 한동훈 효과조차 없다. 네, 뭐 한동훈 위원장은 본인 외에 다른 어떤 지지층 향상 효과는 거의 못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어쨌든 이제 근데 당이라는 게 각종 이제 정강 정책 또 총선과 관련해서는 공약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게 핵심일 것 같은데, 최근에 내놓은 노인 무임승차 부분이랄지 그 폐지 부분이랄지, 그리고 또 소방과 경찰 공무원 등 일부 직종에 대해서 병역 의무화, 이 부분이 지지층들을 결집을 시켰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외의 부분들을 좀 이렇게 제외하는, 배제하는 그런 부분들의 공약이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노인 무임승차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거 갈라치기 공약 아니냐, 청년층과 노년층을 갈라친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요. 굳이 이 공약이 어떤 걸 갈라치느냐면요, 지하철 근처에 사시는 고령층과 지하철이 없는 지역에 사는 고령층을 갈라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저희는 이런 갈라치기는 얼마든지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순천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순천은 노인 무임승차가 지하철이 없잖아요. 근데 그러면 순천에 계시는 노인분들은 예를 들면 내가 버스 타고 뭐 그게 웃장 아랫장이나 아니면 뭐 괴목장이든 어디 가서 물건 하나 사와야 된다. 아니면 물건 떼다가 파시는 어르신이다. 그러면 그분들은 꼬박꼬박 우리 순천 버스 1,500원 하잖아요. 1,500원씩 내면서 왔다 갔다 하면 3,000원 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서울에서 집 앞에 그 지하철역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공짜로 지하철 타고 계세요. 순천에서 장에 나가시는 장 보는 어르신과 서울에 지하철이 내 집 바로 앞에 있는 어르신 중에 누구를 더 우선해서 지원해야 되느냐. 저는 이게 지하철 바로 앞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형편이 나으신 경우들이 훨씬 많아요. 근데 지금까지 지하철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라는 명목으로 고령층의 지하철 없는 지역에 어떤 교통복지 혜택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미비됐던 게 사실이거든요. 아니 그렇다면은 이거는 공정의 문제다. 우리가 맨날 지역균형발전 얘기하는데 왜 지하철이 있는 수도권과 광역시에 있는 고령층만 이런 복지 혜택을 받아야 되냐. 이럴 바에는 이 혜택을 골고루 분산시켜서 지역에 계시는 네네. 분들도 봐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하철 없는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이게 저희가 연 12만 원의 교통카드,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청소년 요금 수준으로 할인, 그리고 이 교통카드로는 택시도 타실 수 있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지하철 없는 지역에 계시는 어르신들이나 택시 업계에서도 반응이 좋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게 사실 기존 방식이 공정하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표 떨어질까 봐 정치인들이 겁내가지고 얘기 못하고 있던 거, 저희는 이런 식의 용감한 문제 제기들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네.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질문할 게 좀 더 있는데 다음에 네. 혹시 기회가 되면 좀 여쭤보기로 하고, 좋습니다. 지금 한국의 희망과는 이제 손을 잡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제3지대가 뭐 이제 2곳만 남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어찌됐건 간에 이낙연 신당 개혁 미래당이라고 하는 네. 이 당과의 논의 어떻게 좀 돼가고 있습니까? 사실은 이제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게 합당을 위한 합당, 뭐 연대를 위한 연대 이런 건 하지 않겠다 계속 꾸준히 말씀드려 왔어요. 그러니까 뭔가 같이 공유하는 가치와 비전이 있어서 네네. 뭔가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힘을 합쳐야 됩니다라고 국민들께 설득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비전 대화, 뭐 비전 협의체 같은 걸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이낙연 전 대표님 쪽과 조응천, 이원욱, 이제 김종민 네. 그 이제 쪽 분들이 서로 합치는 통합 논의를 한다라고 하셔가지고, 원래는 3자 대화로 기획했던 거를 이게 3자 대화가 이제 필요 없어지는 상황이니까 그 통합 논의를 지켜보기 위해서 조금 잠정 연기를 해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금 개혁미래당이 곧 창당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창당 절차가 한창 바쁠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희 측에 뭐 다시 이 비전 대화를 하자거나 이런 부분은 말씀이 따로 없으셔서 지금은 잠정적으로 조금 기다리고 있다. 그쪽 창당 절차가 완료가 되면 또 저희도 뭐 대화의 문을 닫아두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어느 정도 비전 대화를 통해서든 아니면은 뭐 다른 창구를 통해서든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그 3지대 얘기를 하면서 그 새로운 선택, 네. 금태섭 전 의원과 유호정 전 의원이 있는 그곳 얘기를 좀 빠뜨렸는데 네. 그 세력과도 지금 논의를 좀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뭐 대화는 하고 있는데 글쎄요, 뭐 그 통합 논의가 그렇게 간단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개혁신당은 총선에서 목표를 어느 정도로 지금 세워놓고 계신가요? 저희는 물론 뭐 국민들께서 도와주셔야 가능한 일이고 저희 교만할 수 없는 거지만은 가능하다면 교섭단체 수준의 규모를 좀 갖추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정치에서는 이 교섭단체가 되게 되면은
훨씬 더 또 영향력도 있고 지속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저희는 가능하다면 교섭단체 이상의 성과를 내고 싶다. 그래서 국민들께 좀 도와주십사 그렇게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병립형 민주당 같은 경우 이제 아마 이제 권역별 병립형일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당원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겠다. 뭐 이 부분 입장은 좀 정해진 것 같은데요. 이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개혁신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우선 저는 뭐 선거 제도를 빨리 좀 확정해서 좀 선거구도 좀 빨리 확정했으면 좋겠고요. 네. 순천 분구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적으로 선거구가 제대로 확정이 안 돼가지고 깜깜이 선거 준비를 하고 있는 후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 빨리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우선 말씀드리고 순천도 물론 올바르게 가불로 분구가 돼야 된다는 것이 저희 개혁신당의 입장이고요. 말씀 주신 선거 제도와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는 사실은 이게 뭐 어떤 식으로 하더라도 연동형을 유지해도 뭐 위성 정당이 나오면 사실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우리 정치의 현실이라는 것이. 근데 다만 글쎄요. 민주당 입장에서 기존에 해왔던 얘기와 또 좀 굉장히 또 다른 결의 움직임으로 가는 것은 저는 이거 개혁신당의 공식 입장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 참 우리 정치가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어려운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 생각합니다. 뭐 국민의힘이야 항상 병립형을 얘기했으니까 뭐 일관성을 지킨다라고 할 수 있는데 민주당은 지난번 총선 때는 몸싸움까지 해가면서 준연동형을 패스트트랙 태워가지고 통과시켰는데 이제 와서 또 병립형으로 돌아간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참 정치가 코미디처럼 보이는 그런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뭐 꼭 연동형이다 병립형이다라고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냥 이런 민주당의 행태 자체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30초 정도 이 호남에서 개혁신당 앞으로 어떻게 선거 전략 갖고 계신지 한 30초 정도 말씀해 주시죠. 저희는 기존의 호남에 특히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태도를 많이 보였습니다. 전남 의대도 이야기 나온 지가 언젠데 지금까지도 순천인지 목포인지도 서로 표 떨어질까 봐 얘기조차 못 해가지고 제대로 추진 못하고 제가 얘기하는 순천 여수 광양의 광역전철 같은 거요. 다른 지역 같았으면 다 진작에 얘기했을 만한 이슈들입니다. 그냥 무사안일에 빠져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 국민의힘은 또 돌고 돌아서 이번에도 대안이 될 수 없는 지경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개혁신당이야말로 우리 지역의 무사안일한 정말 이 정치 문화를 근본에서 뜯어 바꾸고 싶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많은 우리 순천과 호남의 국민들께서 저희 개혁신당에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 주실 거다 믿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개혁신당 천하람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지역의 생생한 현장을 전달합니다. 리포터 취재 현장. 최유라 리포터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여순 사건을 배경으로 한 웹툰이 제작됐다고요? 네, 지난 22일 여순 사건 아카이브의 웹툰이 게시됐는데요. 여순 사건의 역사적 중요성과 또 유족들의 아픔을 담은 웹툰 11구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여순 사건은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 순천 지역을 비롯한 전라남도, 전라북도, 또 경상남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혼란과 무력 충돌, 그리고 진압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인데요. 웹툰 11구는 여순 사건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존의 역사 교과서 같은 틀을 벗어나 하나의 이야기 속의 여순 사건을 담아냈습니다. 이 웹툰은 총 7화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네. 저도 직접 웹툰을 봤는데 너무 길지도 않은 분량에 내용도 이해하기가 참 쉬웠습니다. 특히 이 과감한 선들과 또 섬세한 인물들의 표정 묘사가 인상적이었는데요. 이 웹툰을 청소년 작가가 그려서 더욱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작가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시죠. 네, 이번 웹툰 11구 제작에 참여한 작가는 04년생의 양휘모 작가인데요. 이 양 작가는 4살 때 여수로 이사 와서 5살 때부터 개인 전시회를 열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총 9번의 개인 전시회를 열었는데요. 2017년에는 조선일보의 만화 어려서 그래를 연재하기도 했고 또 2021년 전남도 제2회 으뜸문제로 선정될 만큼 탁월한 재능을 벌써부터 선보이고 있습니다.
양 작가는 2020년 지역 봉사단체 몽인의 예모임에서 기획한 여순사건 특별기획전 Lessons from 1948에 참여하며 여순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긴 스토리물을 제작한 건 처음이어서 또 애를 먹기도 했지만 모두가 여순사건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진상조사 보고서도 찾아보고 또 유족들의 인터뷰도 들으면서 애썼다고 합니다. 양희모 작가를 통해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시죠. 최대한 쉽게 어르신분들만이 아니라 어린이들 그리고 우리 나이대 젊은 친구들도 자세히는 아니더라도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정도만 전할 수 있어도 저는 좋을 것 같았어서 그리고 저 또한 이제 깊게 공부하신 분들에 비해서 매우 짧은 시간 동안 알아보고 만화를 해야 했었기 때문에 잘 모르는 사람도 쉽게 배울 수 있는 여순 1019 느낌으로 제작하고자 했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이런 긴 만화? 하나의 스토리를 이제 큰 주제를 가지고 길게 끌고 가는 거를 처음으로 해본 것 같은데 그래서 처음에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서 굉장히 좀 힘이 들었지만 이번 만화를 끝냄으로써 저도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올해는 이제 좀 큰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요. 펀딩으로 큰 인물 초상화 개인전을 하려고 기획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앞으로는 좋은 작품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위로와 재미를 주는 게 제 목표입니다. 네. 여수시에서는 이 여순 사건을 알리기 위해서 여러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10월 창작오페라 1948년 침묵을 여는 등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도 또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 웹툰도 지역 청소년 작가의 눈높이에서 여순 사건을 다뤄서 미래 세대가 이 여순 사건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작하게 됐다는데요. 여수시 총무과 여순 사건 지원팀 김리라 차장의 말을 통해 더 자세히 들어보시죠. 여순 사건은 우리 지역의 가장 큰 아픔이자 고통의 역사인데요. 이런 어둡고 처참한 과거 역사를 어떻게 하면 우리 미래 세대에게 이해하기 쉽게 다가갈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만화로 만난 여순 사건 웹툰 11구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역사 교과서나 어른들의 관점에서 쓰여진 책들은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역 청소년 작가의 눈높이에서 하나의 스토리 안에 여순 사건을 녹여냈습니다. 일단 이게 올바른 진실 규명과 또 사실 확인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은 만큼 앞으로 이 여순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유라 리포터였습니다. 시사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